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전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인생에 큰 굴곡도 없었고 별로 힘든 일을 겪지도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죠. 사연 속 사람들의 기구한 삶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시련을 겪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 충격에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시골 동네에서 자란 저는 20대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은 읍내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모임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긴 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죠. 궂은 날씨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적어도 바꿀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짧은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몇 년은 만나보고 결혼을 하지 그랬냐고 했는데 전 상관없었어요. 사실 남편도 좋았지만 시어머니 될 사람이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홀로 외아들을 키워내신 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각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도 참 잘해주셨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라는데 그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셨어요. 어쩌다 집에 놀러가도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셨죠. 딸이 없었던 어머님은 마치 친딸처럼 절 애지중지 하셨어요. 평생 아들 뒷바라지 하는 낙으로 사셨던 어머님은 이제 아들이 제 짝을 만났으니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셨죠. 그렇게 만난 지 1년 만에 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남편 될 사람은 일하느라 바빠서 별로 챙기질 못했고 주로 어머님이랑 둘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자 하셨고 쓸데없는 허례허식은 필요 없다 하셨어요. 예물이며 예당 같은 건 오히려 제가 우겨서 더 하자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오늘은 멀리 갈 데가 있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꼭 가야 한다며 함께 간 곳은 바로 무당이 있는 점집이었어요. 사실 어머님이 무속신앙을 많이 믿으셨거든요. 집안에도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고 조금이라도 불길하다 싶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다고는 아는데 어머님은 그 중에서도 유별났어요. 사실 저도 친구들 따라 몇 번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어서 크게 거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 될 사람이 질색을 했죠. 그 사람은 엄마 그거 다 미신이야 하며 믿지 않는 눈치였죠. 그래도 어머님은 여기저기 다니며 점을 보고 복을 비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날도 여기 무당이 그렇게 영험하댄다. 이참에 너도 같이 가서 치성 드리고 하면 좋잖니? 하며 저를 이끄신 거였죠. 암튼 그렇게 먼 길을 걸어 따라간 점집에는 눈빛이 매서운 무당이 있었어요. 쓱 한번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그 기운에 눌려 움츠러들었어요. 그만큼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셨죠.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저와 남편의 궁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둘의 궁합을 맞춰보는 게 어머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죠. 제가 보기엔 둘이 천생연분인데 선녀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라고 묻는 어머님의 말에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 반대로 진짜 나쁜 궁합이라는 것도 잘 없고 대부분 인연들은 타고난 운명보다는 둘이 잘 맞춰가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아. 그냥 둘이 노력해서 잘 맞춰가면 돼.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새애기가 자식 운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 내조는 잘할 수 있을런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하셨죠. 그러자 그 무당이 며느리 될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기에 따라서 복덩이가 될 상이야. 그런데 며느리보다는 당신 아들 얼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죠. 어머님이 놀라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들이 문제야. 둘이 궁합은 나쁘지 않은데 아들이 심지가 약해. 댁내 아들이 귀한 며느리 잡아먹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야기를 더 들으시지도 않고 됐다. 이제 그만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사랑이 유별난 어머님이 막상 아들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상하셨던 거죠. 복채를 드리는 것도 잊은 채 어머님은 서둘러 나가셨고 제가 대신 돈을 챙겨 드렸습니다. 둘이 있게 되자 그 무당이 어쩌면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때 아무도 모르게 나한테 연락해. 라고 했죠. 사실 저도 그런 얘기가 썩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부적을 팔거나 구슬해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님도 다른 데서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 무당이 아무래도 선무당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말대로 결혼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 생활이 안정되자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살림살이도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결혼 전과 다름없이 내게 잘해주셨어요. 함께 살면서도 전혀 눈치를 주지 않으셨고 집안일도 때로는 저보다 더 많이 하셨죠. 친구들이 남편 잘 얻었다는 소리보다 시어머니 잘 얻었다는 소리를 할 정도였죠. 물론 남편도 헌신적이었어요. 벌이가 괜찮은 날이면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결혼 전보다 오히려 애정 표현도 늘었지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부족한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는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둘 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다만 제가 자궁이 조금 약해서 주의해야 한다고만 했어요. 그 얘기에 전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괜찮다며 아이는 천천히 가지면 되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몸에 좋다는 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틈틈이 운동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애쓴 덕분인지 얼마 후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특히 좋아했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혼자 멋대로 아들이라 부르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했죠. 입덧이 시작되었을 땐 하루가 멀다 하고 멀리까지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었어요. 시어머님도 저를 공주 취급하면서 꼼짝도 못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어요.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약한 자궁이 아이를 버텨내지 못했던 거죠.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제게 남편은 괜찮다며 요즘은 아이 없이 잘 사는 부부들도 많다고 위로했죠. 시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는 못하셨어요. 유산 이후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절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헌신적이던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전에도 장거리 운행이 있는 날엔 외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도 언젠가부터 집안일에 손을 놓기 시작하더군요. 원래 요리는 어머님이 잘하셔서 거의 도맡아서 했었는데 식사 준비도 일절하지 않으셨죠. 대신 잔소리가 늘었어요. 집안이 지저분하다고 요리가 맛이 없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전 불평을 할 수 없었어요. 원래 며느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고 유산까지 한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 점집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유일한 낙인 것처럼 보였죠.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점집이라면 질색을 하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었죠. 집에 오면 말없이 밥을 먹고 혼자 방에 틀어박히곤 했습니다. 대화도 없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빨래를 하던 중에 남편 옷에 빨간 얼룩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고추장이나 김치 얼룩과는 다른 선명한 색이었죠.
일을 하다 보면 옷에 이런저런 얼룩이 묻을 수는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무슨 의도로 그런 걸 물어보냐며 화를 내더군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남편한테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이상한 생각이나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별 생각 없이 한 말에 정색하는 남편을 보니 오히려 더 수상했지만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의심이 들고 나니 모든 게 다 수상해 보이더군요. 전보다 외박이 많아진 것도 수상했고 남편의 옷에서 왠지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내가 유산 후에 성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남편 옷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바로 의부증이라는 거다. 너 유산하고 나서 이상해졌어. 우리 영철이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아이도 못 낳는 애가 어디서 의심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채로 저는 시집와서 처음으로 시집살이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셨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며느리였는데 하루아침에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견딜만 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님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사발에 물을 담아 마시라고 주셨는데 뭔가 까만 게 둥둥 떠 있었어요. 부적 태운 물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를 갖게 해주는 부적이라면서 한 번에 마시라고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고 다음날 전 심한 복통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어떤 날은 외투 주머니에 작은 새의 시체가 들어있어서 기겁을 한 적도 있었고 한겨울에 속옷만 입고 마당에 나가 칼을 입에 물고 절을 하라고 시킨 적도 있었어요. 참다 못해 남편이 있는 데서 불평을 했더니 그걸 보신 시어머니는 난 그저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이렇게 구박을 하니 내가 못 살겠다. 맨날 방구석에 앉아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거 하나 못 해줘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괄시하는구나 라며 불쌍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얼마나 구박했으면 엄마가 저런 말을 다 해 라고 했어요.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기행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온갖 엽기적인 방법으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죠. 무슨 짐승인지도 모르는 동물의 생피를 마시기도 하고 쌀이나무를 묶어 만든 빗자루로 온몸을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전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도 다 빠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죠. 단지 이렇게 해야 내게 낀 살이 빠져나간다고만 하셨죠. 그 후로도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나이는 젊은데 아주 용해. 내 얼굴만 보고 그냥 우리 집 대소사를 줄줄 읊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우리 집안 좀 일으켜 달라 그랬지. 통화 내용을 듣고 전 시어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그 무당이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계속 저를 괴롭힐 것 같았어요. 그때 전 결혼 전에 점을 보러 갔던 점집의 무당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몰래 자기를 찾아오라던 말이 지금이 아닌가 싶었죠. 사실 지난 몇 달 동안의 시달림 때문에 무속신앙이라면 이가 갈렸지만 마땅히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전 기억을 더듬어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무당은 저를 기억하더군요. 그리고 언젠가는 올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무당 앞에서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내가 자네한테 미안하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도 아니길 바랬던 게지. 그놈이 심지가 약한 줄은 알았지만 마음에 독이 있던 걸 몰랐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박으로 된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가. 가서 유화선녀가 보냈다고 하게.
그 친구가 내게 신세진 것이 있어. 잘 얘기하면 도와줄 걸세. 라고 말했죠. 명함에는 연화보살이라는 이름과 산속 암자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전 명함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운행을 나갔고 시어머니도 아침 일찍 볼일을 보러 나갔던 날이었죠. 그 암자는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산속에 있었어요. 큰 절은 아니었고 스님들이 수행하기 좋은 규모의 암자였어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푸근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밥을 하다 말고 날 보며 합장을 하셨습니다. 저 여기 혹시 연화보살님이라는 분 계신가요? 라는 말에 그 아주머니가 말없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연락 받았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그분이 바로 연화보살님이셨어요. 주지스님께 양해를 구하고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죠. 얼굴이 참 선하게 생긴 분이셨어요. 그동안 무당하면 무서운 얼굴을 하고 호통을 치는 모습만 생각했었는데 연화보살님은 마치 부처님 같은 얼굴이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 절에서 수행하며 살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는 눈 감고 지내는데 이번 일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다 제 업보려니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동안 무슨 말만 하면 무시당하며 살다가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보살님이 안 그래도 언젠가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덕분에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여쭈어 보니 연화보살님은 원래 무당들의 어머니격인 만신이셨답니다. 사정이 있어 암자에서 보살로 지내지만 무당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에 관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게 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그 지역에 가짜 무당들이 판을 치더랍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가짜 무당에게 당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도껏 하면 상관하지 않으려 했는데 제 경우에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서 직접 나서기로 하셨던 겁니다. 저는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 같았죠. 제가 짐작 가는 데가 있어요. 마침 오늘이 날인 것 같으니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보살님을 따라간 곳은 뜻밖에도 시내에 있는 주택가였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2층 문 앞에서 보살님은 주저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셨죠. 내 인연 썩 나오지 못할까? 조금 전까지의 온화한 모습인 온데간데 없고 보살님의 얼굴은 사천왕보다 더 무서운 표정이 되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사색이 된 젊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란이 일자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보던 시어머니는 연화보살님과 함께 들어서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그러자 연화보살님이 다시 호통을 치셨어요. 사람이 어리석어도 정도가 있지. 그렇게 사리 분별이 안 돼? 그러는 동안 젊은 무당은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연화보살님은 그 여자에게 어디 반쪽도 되지 못해 설익은 무당이 사람을 현혹하려 드냐면서 혼을 내셨죠. 그리고 무당이 저주를 내리면 그 화가 대대손손 뻗친다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주라뇨? 그게 무슨 소린가요? 그러자 연화보살님이 그동안 아들 잘 되라고 며느리한테 했던 행동들이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저주였어. 그것도 아주 어설픈 저주. 천벌이 두렵지 않은 게지.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젊은 무당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 며느리한테 저주를 내리냐고 물었어요. 그건 전현한테 물어봐야지. 하지만 그 젊은 무당은 시선을 돌리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실직고 못하겠어. 내 입으로 말할까? 라는 말에 그제서야 그 젊은 무당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제발 부탁이에요. 그것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을 보고 시어머니도 저도 놀래서 까무라칠 뻔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도 우릴 보고 많이 당황한 표정이었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을 두고 모두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연하보살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두 년놈들이 정분이 났어. 그런데 결혼을 했으니 이를 어쩌나 조강지쳐 버리려면 술을 좀 써야 했지. 알고 보니 남편과 정분이 난 그 여자는 제대로 된 무당도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겁주고 돈을 뜯어내는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만나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대요. 제가 유산 후 남편이 밖으로 겉돌던 시기였죠. 암튼 그렇게 정분이 난 둘은 위자료 없이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에 점집에 다니는 걸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이용하기로 했죠.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용하다는 무당이 있다는 소문을 슬쩍 흘렸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시어머니를 포섭했죠. 남편이 전해준 집안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무당은 마치 신기가 있어서 잘 맞추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홀려댔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어머니는 그 무당의 말이라면 맹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협박도 했었대요. 겁이 난 시어머니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제게 온갖 엽기적인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남편과 그녀는 작전에 성공했다고 믿었대요. 그렇게 괴롭히다 보면 제가 알아서 집을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둘은 재혼을 핑계로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계획이 그날로 산산이 부서졌죠. 가짜 무당도 보는 눈은 있었는지 연하보살님에게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서슬퍼런 분위기에 남편도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모든 사정을 다 듣고 난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했습니다. 연하보살님은 아무리 모르고 당했다지만 그 죄도 크다. 아들 귀한 줄 알았으면 남의 딸 귀한 줄도 알았어야지. 정말 귀한 줄 알았으면 그리는 못했을 거야. 라고 하셨죠. 평생을 치성드려도 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 후 전 이혼을 했고 그 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택시를 팔아 제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죠. 그동안 제가 겪은 고생들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속은 좀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가짜 무당은 사기죄로 경찰에 구속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며 살았었대요.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그 좋아하는 점집도 못 다니고 자리 보전하고 누우셨대요. 연하보살님은 그게 다 인과응보라고 하셨어요. 어설픈 저주가 화를 불렀다고도 했죠. 그 일 이후 저는 가끔 암자에 들러 일손도 돕고 보살님과 정담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어떻게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아셨냐고 여쭈었더니 말없이 웃기만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보살님은 물결이 이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순리를 거스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배신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었지만 보살님 덕분에 빨리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